저는 오늘 진행 사회를 맡은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김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분들이 수차례에 걸친 브레이밍 스토밍을 통해서 주제 발굴도 하고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성원만큼 더 좋은 이야기가 나누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개회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상한 한국주거복지포럼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꽃이 만발하는 봄인가 싶더니 갑자기 더워져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날씨가 아주 선선해서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근데 나들이 포기하시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빈 여러분, 포럼 회원님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거복지 포럼은 만남의 장입니다.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정책 대안을 찾아갑니다. 2013년에 설립된 이후에 다양한 주제를 갖고 여러 가지 형태의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8회째 포럼, 즉 대토론의 날입니다. 매일경제신문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정대원 회장님, 공동으로 개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토론회를 기획하시고 추진해 주신 이지용 부동산 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포럼 개최만 하는 게 아니고 매경과 저희 포럼이 같이 청소년 주거복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가구들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서로 주거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라 하더라도 여전히 열악한 주거 환경과 과도한 주거비 지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양극화되었고 주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적인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층에 대한 주거복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산층도 주거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각 분야에서 보다 많은, 더 많은 주거복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있어서 주거복지 영역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이러한 책무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새 정부가 추진할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주제는 2030년 주거복지의 갈 길을 묻다로 정했습니다. 기조강연에 이어서 세 분의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주거복지 포럼의 장용동 대표님, 김덕래 박사님, 지규영 교수님, 윤영호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종 토론자로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의 이기봉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6분을 모셨습니다. 자장으로는 한국부동산연구원의 김근영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워낙 명자장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라 열띤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지정 토론자 이외에도 오늘 참석한 분들도 적극 참여하셔서 함께 고민하고 좋은 말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바람직한 주거복지 갈 길, 정말 갈 길, 저희가 13년 전에 주거복지 포럼의 대토론회를 주거복지의 갈 길로 전했습니다. 그때는 갈 길이 참 모호했습니다.
이제는 갈 길이 웬만큼 잡혔지만 그래도 어두운 상태입니다. 저 밝은 주거복지 갈 길이 모색되고 새 정부가 추진할 좋은 정책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주거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서 ASC 매일경제 담당자님, 주거복지 포럼 담당자님 고맙습니다.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개회 인사 말씀해 주신 이상한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거복지 포럼의 상임 대표이신 장영동 대표님의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30 주거 정책을 위한 재원이라는 제목으로 대표님의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영동입니다. 앞서서 이사님의 인사말이 계셨는데요. 저는 기조 강연이라기보다는 이번 토론의 주제가 어떻게 설정이 됐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하는 것들을 잠시 얘기를 드리고 본 기조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주택이나 주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가 양극화로 극히 치달으면서 정말 주거가 고통이 되는 부분들이 더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적으로는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양극화의 아래 지점에 중산층까지 무너지는 점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주거가 더 고통이 되는 범위는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갈등의 문제 외에도 이상기온이라든지 또는 재난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더더욱 주거 문제는 우리한테 심각한 해결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론은 특히 주거복지 포럼이 지난 13년 동안 여러 가지 과제,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7번, 지금 98번째에 걸쳐서 토론을 해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2030 앞으로의 5년 동안의 주거복지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국민주거 부담에 주거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점을 고려해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대안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 안정과 수요자 맞춤형의 주택 공급 문제, 그리고 주거의 품격을 우리가 어떻게 향상시켜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의 세 가지 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세 개 주제의 배경을 주거와 주택시장 리뷰와 그리고 환경 변화, 그리고 글로벌 국제적인 추세, 그리고 국민 주거권의 증대, 이런 입장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시장의 여건 변화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정부와 민간의 노력의 덕분으로 주택 사정은 상당히 짧은 기간에 크게 개선된 게 사실입니다. 양적 변화적인 측면을 보면 지난 90년대에 72%에 달했던 주택 보급률이 2023년도 102.5%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서민 주거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192만 가구, 총 주택수의 8.4%가 공급돼서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그만큼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임대기간이 10년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187만 호로
전체의 8.3%에 달하는 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또 급신장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적 변화와 함께 질적인 것도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에 달하는 미달하는 주택 거주 가구가 2000년 23%에서 2023년에 3.6%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주택의 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공급면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선진국들의 주거 수준하고 거의 비교해 보면 거의 어느 정도는 육박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우리가 1000가구당 주택 수가 424가구, 2021년도 통계치입니다. 국제적인 비교 수치 때문에 좀 올드 데이터가 됐는데요. 미국이 428가구, 영국이 441가구, 그리고 일본이 457가구로 우리가 거의 버금가는 수준에 올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택 여건의 변화도 공급과 질적인 향상과 더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 과제, 변화에 따른 정책 과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잘 아다시피 저출산에 따른 인구와 가구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둘째로는 3, 4인 가구원이 주류했으나 최근 들어와서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1, 2인 가구, 소가구 현상들이 심화되면서 전체의 64.3%가 1, 2인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형보다 중소형의 주택이 수요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는 초령 사회의 진입입니다. 이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 주거시설과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거의 지원 문제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높아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년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 주거비 부담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섯째로는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주택에 대한 관리, 특히 빈집에 대한 관리, 질적인 측면에서의 주택생활의 품격 향상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사정과 더불어서 국외에도 여러 가지의 새로운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서스테이블 지속 가능한 것을 주 키워드로 해서 그동안에 하우징을 해왔습니다. 또 뒤이어서 따라 나온 것이 유엔이나 국제기구, 또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대부분이 어포더블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주제어로 내세워서 주택 공급을 했고 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지원해 왔습니다. 바로 양질의 주택을 값싼 가격에, 적당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화두였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상이변이라든지 코로나, 그 다음에 공급망의 붕괴라든지 또는 개인의 생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시되면서 이제 서스테이너블에서 어포더블로 다시 아답터블로 적응형 주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네덜란드나 덴마크, 영국, 미국 비롯해서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주택의 경향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와 재난이 특히 그런데 가장 심각하게 이 같은 어댑터블을 불러왔고요. 또 재난 문제에 달리 건강과 개인적인 수요가 상당히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도 어댑터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영국의 적재적소의 신속 건설이 서스테이블을 얘기했다면 독일의 부담 가능한 주택 확보가 어댑터블을 의미했고 이제 기후나 에너지, 환경, 건강, 그 다음에 개인의 다양한 어떤 실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댑터블로 전체적인 추세가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중요하게 봤던 대목은 국민 주거권의 보장의 필요성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유엔에서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채택한 규약에 바로 주거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일반 논평에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이것은 거주의 안정성, 지속 지불 가능한 비용,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퍼더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의의 설치, 적절한 위치, 문화적인 적절성, 이런 것들을 같이 주거권 내에 보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역시 우리도 2015년도에 주거기본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성안을 내서 2016년도 8월 달부터 주거권 실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우리가 갖는다라고 하는 규정을 주거기본법에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항들을 9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 모두가 부담 가능한 주거비 수준으로 적절한 입지에서 경제적, 신체적 특성이 배려된 양질의 주택,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날로 증대되어 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주거복지 포럼은 크게 아젠다를 3가지로 정했습니다. 우선 여건 변화와 앞서 세계적인 그런 국제적인 트렌드, 그리고 국민 주거권의 보장 차원에서 국민의 주거비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공급과 시장 안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 다음에 주거 생활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것이 과제다. 이렇게 3가지의 키포인트를 저희가 정하게 됐고, 각 키포인트마다 열거하는 가지수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발표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오늘 주제 내용 중에 예컨대 세제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당면하는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저희가 거론해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기로 하고, 오늘은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 그리고 주거 생활의 품격 향상, 3가지 주제를 놓고 발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주제당 3분의 저희 전문 학계에 계신 분들, 연구진들이 발제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9분이 발제를 만들었고요. 대표 발제자들이 이 3 주제를 하나씩 20분에 걸쳐서 발표하게 될 겁니다. 아마 전문 유능 연구자들이 발제를 하고 또 원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형식을 저희가 취했습니다. 주거비 주택정책을 다시 한번 가담기는, 전체를 담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힘들어서 일부는 좀 제외됐고, 나중에 다시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거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들어보시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거복지 포럼의 장영동 상임대표님께서 오늘 이야기할 주거복지 갈 길을 묻는 세부 주제의 도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주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총 3주제로 나누어서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주택시장 안정, 주거생활, 품격 향상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20분 내외의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주제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관련돼서 대표 발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래 박사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에 도심 한복판에서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상임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큰 어젠다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팀도 짜주셨고 기간도 짧게 주셔가지고 정말 큰 부담 속에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상임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발표
발표는 이 앞으로의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한 저희의 작은 화두의 시작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고 하는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주거비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부터가 사실 학계에서는 굉장히 큰 담론적 논의 주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하기에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주거비는 가계동향조사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지표를 쓰자라고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 부담을 완화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럼 주거비 부담 실태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고 이 주거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왜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정책 방향은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해야 하는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있어서 주거비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는데 정책도 금융 중심으로 조금 살펴봐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으셔서 일단 저희가 그쪽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가계동향조사는 매년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동향조사에서 주거비는 단순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렌트료, 임대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 광열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주거비를 가지고 살펴봤을 때 지난해 가구당 월 평균 주거비는 35만 2천 원 정도입니다. 월 평균 소비 지출, 우리가 평균적으로 가구들이 한 달에 289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12.2%가 주거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식 숙박비, 그리고 식료품비, 그 다음에 음료비, 이런 것 다음으로 주거비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교통비가 조금 더 많이 소비가 됐는데 2024년에는 주거비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동안을 보시면 기후 동행 카드도 그렇고 많은 교통비를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 효과이기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교통복지가 있는 것처럼 주거복지 차원에서 어떤 비용을 줄여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최근 5년간 주거비 연평균 증가율을 보시면 연 4.9% 정도 주거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그래프하고 다르게 음식 숙박비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연간으로 보시면 2020년에는 한 3.3%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2023년에는 9.2%, 24년도 지난해에는 6.5%, 굉장히 많은 주거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주거비 상승의 부담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소비 지출의 연평균 상승률이 3.3%입니다.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거의 다른 소비 항목의 연평균 상승률보다 두세 배 주거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거비의 부담 체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전체 쓸 수 있는 소비 지출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슈바베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엥겔 지수와 더불어서 빈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간편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 특성별로 이 슈바베 지수가 2019년과 2024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간략히 정리한 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2019년에 11.3%에서 12.2%로 주거비가 올랐습니다. 취업 여부로 보시면 정상적인 그 취업한 가구보다는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취업하지 못한 그런 가구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학력 수준에서도 고학력 가구보다는 저학력 가구들이 조금 높습니다.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소득 분위별로 보시면 1분위에서
24년도에 전체 소비 지출의 20%를 넘게 주거비를 쓰고 있는 수치가 목도되실 겁니다. 이런 것처럼 소득 수준이 날수록 전체 소비 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들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도 보시면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버는 가구들이 20% 정도를 주거비로 다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다른 경제 생활들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 원수별로 보시면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거비 지원 정책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점유 형태를 보시면 재미있는 것은 전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자가 가구보다 낮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전세가 월세화로 가는 현상들이 과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이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월세 가구는 예전부터 20%가 넘게 주거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가 월세로 갈수록 우리가 소비해야 되는 주거비의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세라든가 사글세, 무보증 월세 이러한 부분들로 갈수록 굉장히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들 가구에게 주거비 자체를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비 구간에 있어서도 100만 원 정도밖에 소비하지 못하는 가구가 주거비로 5분의 1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소득이 낮은 가구, 소비가 적은 가구, 그리고 임차 가구 중에서도 월세 가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가구들의 주거비를 낮춰주는 정부의 정책이 촘촘히 짜여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구주 연령을 보시더라도 39세 이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청년 가구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청년에 너무 집중을 하면서 고령 가구에게 대해서는 조금 후순위로 두고 있는데 60세 이상의 고령 가구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균형감 있는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주거비를 낮춰줄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였습니다. 우리가 주거비를 실제 렌트료 이외에 연료비, 그 다음에 주거 서비스비, 그리고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임차 가구 중에서도 주택을 수선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지 및 수선비, 그리고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비, 굉장히 다양한 비용들이 주거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는 어디까지를 우리가 주거비의 범주로 넣을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외국에서 어떤 특정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비한 대출의 상환료까지도 주거비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국가마다도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이 주거비 항목별로 보시면 이 실질적으로 소득 분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1, 2분위는 순수한 실제 주거비가 높아지는 반면에 소득 분위가 좀 높아지면은 연료비라든가 아니면 그 주거 유지비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을 보이실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 자가구 전세는 순수 렌트료나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연료비인 거고, 월세 부분은 전체 70% 정도가 실제 주거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차이점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밑에 연령별로 보시더라도 고령 가구로 갈수록 연료비에 대한 부담들이 더 높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에게는 절대적으로 실제 주거비가 높지만 다인 가구로 가게 되면 못지않게 연료비에 대한 부담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가구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주거비라고 하는 것 범주에 어떠한 부분들에
더 많은 부담들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그거에 맞는 맞춤형의 정책들이 기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주택 가격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전월세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국적으로 월세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격의 상승은 주택 구매력을 낮추는 그런 작용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HAI라고 하는 주택 구매력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 이상이면 중간 소득을 가진 사람이 중간 정도의 주택을 사는데 큰 무리는 없겠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방은 주택 구매력이 개선이 됐습니다. 수도권도 100 이상이기 때문에 주택 구매력이 낮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주택 구매력에 대한 것들이 점수가 100 보던 넘었지만 낮아지고 있는 거 봐서 수도권 내에서도 주택을 사는 것이 예전만 하지는 않다라고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2015년도에도 그랬듯이 여전히 집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PIR을 보시더라도 전국 평균 3분위 가구가 3분위 주택을 사는데 4년이 걸린다라고 하면 서울은 그거의 2.5배가 걸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문제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정책을 짤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들도 필요하다라고 보였습니다. 서울의 주택 구매가 늘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 당장 개선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무주택 가구가 962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무주택 가구들이 지역별 분포들을 좀 정리를 해본 거고 3040 젊은 세대들이 많은 지역이 있고 5060이 많은 고령 가구들이 많은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지방으로 갈수록 고령 가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 따라서 무주택 가구들이 점유하고 있는 비중들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달라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 보유 의식, 우리가 임대주택도 공급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자가주택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괴리를 어떻게 우리가 메꾸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특히 광주, 세종, 강원, 충북으로 가면 전월세 상관없이 90% 정도는 다 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인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합니다. 주거비는 올라가고 있고 무주택 가구는 900만 가구가 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을 필요로 합니다. 주거비가 오르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크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증가시키고 빈곤을 심화시킨다라는 문제입니다. 개인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이 저소득층에게서 더 크고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줄인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빈곤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주거비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는 부분. 결국 이것이 이어지면 빈곤과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주거비 지출이 높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소비 지출 여력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가구 간의 위험을 쉐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소비 성향까지 제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와 더불어서 1인 청년층의 1인 가구에는 이 높아지는 주거비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면 고령층 1인 가구에는 이런 것과 더불어서 소득과 고용의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과 연결된 빈곤 대책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비용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 에너지 비용의 절감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상임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젠다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댑터블 하우징이라고 해서 기후변화, 재해,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주택에 하기 위해선 에너지가 절대적입니다. 이런 에너지 비용을 주거비 밖에서 볼 것인지 주거비 안에서 볼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이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결혼 및 출산의 지연 요인이라는 것, 그리고 전세가 월세화로 갈수록 높은 보증금과 그리고 월세를 같이 준비해야 한다라는 이중고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회적인 불안감의 증가가 결국 주거비로부터 발단은 되지만 주거 불안을 야기시키고, 이 주거 불안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오게 되고, 이게 건강의 격차, 그다음에 심리 건강의 악화까지 다가오면서 자살, 약물 중독, 이런 사회적인 병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간간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아우러서 우리가 주거비 부담의 완화를 왜 논의하고 숙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넘베어에서 나오고 있는 PIR과 삶의 지수의 관계들을 좀 그래프로 표시해 본 겁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높은 사회는 삶의 질이 떨어지더라라는 게 통계에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높은 주택 가격이 결국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삶의 지수가 떨어지면 구매력이 낮아집니다. 즉 삶의 질을 높여야지만이 구매력도 올라가서 더 좋은 경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주거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오는 이 네 가지의 문제점은 총체적으로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질을 어렵게 한다라는 것과,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저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수많은 정책들을 우리가 발굴해내야 되는 역할들도 있지만,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과 임차 가구를 위한 금융,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권 금융에서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금융 사각지대를 위한 사회적 금융까지도 우리가 살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뒷부분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지금 후보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포럼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연간 20만 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해보자. 여기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주택 들도 포함하자라는 거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20년짜리가 이번 정부에서 나왔는데 그 기업형 민간임대의 공급도 꾸준히 하자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주거비 상승, 자가율과 주택보급률은 2019년에는 104%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올라갔지만 예전보다는 내려가 있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을 좀 더 제고할 수 있고, 그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많은 정책적 투자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등록 임대주택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국 비등록에서 살아야 되는 그 일반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주거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확충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공주택과 기업형 주택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공공분양주택을 같이 공급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공공임대, 공공분양, 민간임대가 모두 같은 그 트랙 속에서 공급될 수 있는 그 전략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혼합단지, 일자리 연계, 그리고 기숙사형 그런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 저렴택지, 그리고 노후임대단지, 특히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실효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재건축 같은 것을 통한 물량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 집 마련뿐만이 아니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공급 확대를 통해서 경기 위축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지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DSR 3단계 도입이 7월 1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금 조달에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 건전성 관리 정책과 그 무주택 서민들의 자금 조달 제약에 의한 주거비 조달 어려움의 상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임차 가구나 자가 가구들을 통해서 어떤 주거 프로그램이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어느 때든 어느 해든 전세자금 대출,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수요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들을 어떻게 공급해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우리가 DSR을 보면 전체적으로 20-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금융 제약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특성 가구들로 보시면 딱히 특별하게 보시는 것처럼 청년 가구는 전세 대출, 신혼부부는 구입자금 이렇게 명확합니다. 다만 저소득 가구는 이거 못지않은 다양한 주거 프로그램들을 원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신생아 특례 청년 주택 드림 대출 파격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중장년층의 실수요자들은 또 실질적인 소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계층들이 균형감 있게 금융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LTV와 DTI, DSR 세 가지가 작동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국가가 일괄해서 작용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과거를 보더라도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디폴트가 나거나 이러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우리가 원리금을 상환해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대출 가격을 능가하는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LTV의 규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조금씩 완화해가는 방향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임차 가구의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이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전세 대출 보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들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 전세 가구가 올라가는 보증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융부채와 담보대출이 다른 가구들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실 거고, 저축액 대비 부채 비율도 다른 전월세 가구들보다 전세 가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결국 전세 가구라든가 월세 가구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주거비 조달을 위해서 부채로서 계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채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절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들이 부처 협의 간의 조정으로 좀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점유 형태에 따라서 원하는 주거 지원의 필요성들이 달라지고, 굉장히 많은 주택 도시 기금의 상품들이, 정책 모기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 모기지의 공급이 가계부채의 관리, 금융 건전성의 관리라고 하는 또 큰 다른 정책 목표와 상충되면서 조정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순적인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차 가구를 위해서는 주거비 조달을 위해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부담해 줄 수 있는 경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가계대출 상품 중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를 조금 해주는 정책들이 시행이 되기는 했는데, 전세대출의 경우는 오히려 인하폭이 적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전세라든가 월세 가구들이 조달하는 대출 비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하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도 주거비 절감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제도권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가구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소셜 파이낸스라고 해서 사회
사회적 금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융위기 이후에 서구에서는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낮은 신용 등급, 높은 리스크, 은행에 갈 수 없는 가구들에게 금융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식이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와 금융위 쪽에서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주거복지 금융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집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연체 3개월 했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다시 회수하는 것들이 아니고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능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집 걱정 없는 나라는 싱가포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카뉴 총리가 처음 1970년대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했던 지점입니다. 높은 세금으로 과도하게 재분배하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자기 집을 갖게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값싼 임대 지역에 사는 사람과 자기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해서 오늘의 싱가포르를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현 시대의 복지 비용을 다음 세대로 넘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수많은 비용들이 다음 세대로 전이되지 않고 지금 해결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저렴한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과 더불어서 내 집 마련 지원 정책, 주택 구입 지원 체계와 더불어서 자산 형성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과 더불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주택 전문기관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드려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폭넓은 주제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준비를 충실하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제가 한 주제당 20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토론하고 청중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이라는 제목으로 한양사이버대학교 지규현 교수님께서 대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을 지켜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1주제 발표 아주 저도 빠져들어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발표해야 될 시간이 좀 제한이 돼서 바로 주요 내용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제 윤영호 박사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주제는 주택시장 안정과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입니다. 참 정말 주제 자체가 어마무시한 주제입니다. 주택시장 안정,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고요. 결국 어느 정부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현안이기도 한데, 그 속에서 어떠한 주택들을 어디에 누구에게 공급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던져주셔서 짧은 시간이나마 저희 3명의 발제자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정책 제안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주제 내에서 좀 실천해야 될 과제들, 앞으로 방향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크게 4가지 꼭지들을 오늘 발표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이 그래프를 가지고만 얘기를 해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을 긴 호흡으로 한번 쳐다보면 이 그래프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주택은 계속 주기적으로 상승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속에서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그래프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외환위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앞서 1주제에서도 금융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보금자리론, 모기지론과 관련된 주택금융공사법이 제정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그 당시에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PF 사태가 있었고 많은 건설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뭐 지금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간 세 번째 주기에서 집값이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영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실질 가격 지수이고요. 그리고 2021년 12월을 꼭지로 해서 또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물음표를 달아놨는데요. 새 정부가 6월이면 곧 들어서겠죠. 아마도 몇 년간은 이 그래프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2022년에 대량의 전세 사기가 있었고 20년 전으로 돌려보면 2002년과 2004년에 또 역전세나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세 문제만 보고 나면 20년 전과 달라진 문제는 전세 자금 대출의 영향도 상당히 컸다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많은 시사점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주택시장의 불안 속에서 집을 가진 사람이든 집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든 모두가 그 변동폭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집값이 상승 시기에 어려워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 집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역전세나 전세 사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들이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런 변동폭 속에서 이러한 충격을 얼마나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이러한 변동폭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택 공급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차 주기, 2차 주기 얘기는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고 글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주기 내에서 상승과 하락하는 시기에 정부가 정책들을 해왔습니다만은 그 효과들은 굉장히 뒤에 일어나거나 영향을 받지 않거나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이러한 시장을 예측하는 속에서 정책의 꾸러미들이 좀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덧붙이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주기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학자나 연구자별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저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주거비 부담, 월세에 대한 주거비 부담 얘기를 일주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냉정하게 보게 되면 과연 전세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주거의 부담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세 보증금 규모를 한번 보시죠.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보다 전세 보증금 규모가 더 큽니다. 과연 이것이 글로벌한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시장인가? 결국 집값의 폭락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임차인과 집주인의 많은 갈등들, 문제들 한 번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전세에 대한 얘기들을 좀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정책 제안 배경은 주택 공급을 안 해온 것이 아니죠. 매 정부 매년 계획을 짜서 주택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연간 2023년까지 2010년부터 보게 되면 연간 45만 호라고 하는 주택을 공급을 했습니다. 과연 주택 공급이 부족한가? 굉장히 항상 의문을 가지게 되죠. 중요한 것은 구입할 만한 주택이 부족하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죠? 앞에서 우리 장영루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어포더블 하우징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주택 공급을 지속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 점유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얘기들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얘기입니다만은 결국 집을 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집을 사지 않고 안정적인 거주를 필요한
임대차 시장에 대한 얘기들도 우리가 빠지지 말고 정책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하지만 현재의 주소는 아주 고소득층의 하이엔드 시장과 낮은 고시원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시장,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여기서 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였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고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얘기들이죠. 고령 가구가 증가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한 것들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는 여러 차례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 얘기, 가구 구성변에 대한 주택 공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45만 호, 50만 호에 육박하는 주택을 공급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공급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 분양가, 임대 이런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공급해야 되느냐가 좀 더 다듬어져야 될 정책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3차 주거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미 제3차 주거종합계획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네 번째 꼭지는 3주제와 관련돼서 제가 빼긴 했습니다만은 시장 안정화, 정상화, 주거 안전망 강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주거 지원, 사실 모든 방향성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부적인 공급 전략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만은 주택의 가격의 움직임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좀 슬기롭게 풀어나갈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실천 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주택 공급은 꾸준히 이어져 왔고, 우리가 짧은 시간 속에서 짧은 호흡으로 보게 되면 주택이 공급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는 주택이 과잉 공급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전체 긴 호흡으로 보게 되면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물론 주택이 지나치게 잘못 많이 과잉 공급이 되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많은 경제적으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전체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 플로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장표에서 서울의 주택 가격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서울의 얘기와 지방의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공급의 측면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연간 5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부분들을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공급할 건가에 대한 체계를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심 지역, 기성지가지 지역의 주택 공급, 우리 흔히 정비사업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급을 해야 되고, 실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그 많은 정책들을 추진해 왔고, 다만 집값이 상승하던 시기의 정책의 효과와 집값이 조정되고 하락하던 시기의 정책 효과, 결국 이것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앞서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서울의 집값이 특별히 다시 재상승하지 당분간 하지 않는다면 정비사업을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공급의 속도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의도적으로 넣었습니다.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지금 자리하고 계신 주거복지정책관께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던 정책들인데, 자칫 이 정책들이 좀 후퇴할까봐 좀 걱정하는 마음에서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앞서 그래프상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포트폴리오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굉장히 층이 넓기 때문에 시장 안정 측면에서, 주택 공급 측면에서 이 중산층에 대한 주거 불안 문제 완화들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 일주제에서 피아야를 보이셨는데요. 사실 현재 소득을 가지고 집을 사는 것은 중산층은 서울에서 거의 불가능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임대주택, 즉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균형적 공급도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아직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20년 민간 임대주택을 해보자. 결국 공공에서 하는 공공임대 이외에 민간에서도 이렇게 장기 민간 임대를 해보자라는 얘기들을 계속 정책을 해오고 있고, 최근에 올해 4월 3일 날 민주당 염태영 의원도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많은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으나 순수하게 자유량에 해당되는 민간임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 정책들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굉장히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독특한 구조, 전세, 그리고 선분양의 굉장히 의존적인 시장이 과거에는 굉장히 장점을 가진 측면이 있겠으나 여기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해 있다 보니까 주택 경기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충격들이 크게 맞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전세 사기, PF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20년 장기 민간임대 시장이 어딘가에 존재해야 되고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현재의 신형 장기 민간임대 내용들인데요. 세부적인 설명은 시간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자료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간임대주택의 정책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권이라든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중산층 대상에도 강조되다 보니까 실제 그러한 주택들을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여건들로 규제가 짜여져 있습니다. 민간임대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임대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공임대와 같은 성격의 규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좀 완화돼서 중간계층의 중산층들이 공급이 돼야 된다. 이것은 고령 가구에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실버스테이라고 하는 주택이 공급되기 위해서도 이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지난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실버스테이 정책에 대한 시범 사업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민간 제한도로 많이 추진될 거라고 보입니다. 앞서 인구 가구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했을 때 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적인 정책들도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주택 부분에 있어의 어포더블한 그리고 그 고령자 액티브 시니어들이 거주할 만한 주택들의 공급이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좀 잘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썼고요. 그 다음에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체계 중에서 청년 신혼부부 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이것을 좀 다양한 시도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좀 임대와 분양을 좀 혼합한 형태의 주택 공급들을 좀 많이 확대해 갔으면 좋겠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간에서 이런 주택들을 공급하게 좀 만들어주고 그 정책 대상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정책이 가르마를 좀 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급하는 주택의 가격을 떨어뜨려라. 그래야만이 정부가 지원해줄게, 사업자에게 지원해줄게, 허가해줄게 하다 보니까 그런 주택들이 공급되기가 어려운 여건들입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 공급되게
열어놓고 그 정책이 청년이거나 신혼부부거나 고령자이라면 그들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구 생애 주기별 주거 지원 정책인데요. 이 주제 또한 오랫동안 얘기돼 왔던 것들이고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은 생애 주기별로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생애 주기 중에서도 굉장히 소득계층, 여기 자산에 대한 얘기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은 중산층 대상으로 한 이 중간에 허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상당 부분 저소득층과 유사한 형태로 많이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제도나 지원 수단을 좀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제 고소득층 또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입니다. 즉 정책의 포트폴리오를 균형감 있게 좀 펼쳐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가 각 파트별로 예를 들면 민간임대주택이든 뭐 모기지가 됐든 실버스테이가 됐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실제 이것을 공급하는 공급 주체들을 굉장히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많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을 하되 다양한 포트폴리오, 임대주택, 분양주택, 그 다음에 뭐 분양 전환, 그 다음에 모기지 여러 가지 축들을 가지고 생애 주기별로 주거 지원 정책의 방향을 다시 한번 균형감 있게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생애 주기별로 특성들은 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도 서울에 저희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의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역별 주택 수요 맞춤형 주택 정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들은 뭐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대선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분담을 한 주택 정책 추진 체계를 꼭 이번에는 좀 실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얘기들은 여러 차례 얘기됐던 얘기들입니다. 지방 비수도권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택 공급에 대한 현안보다는 그 지역의 개발, 결국 그 도시 계획이나 개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고 그 현안을 통해서 주택이 공급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 개발 정책 기조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입니다. 국토부 관계자께서 나와 계십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권한들이 대폭 이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림입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각 파트별로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네모 박스에 하나하나를 많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연구들을 우리가 지역에 얹어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많은 분야에서 도시와 관련된 정비 사업에 대한 얘기, 노후계획 도시, 또 수도권에서의 빈집 문제와 비수도권의 빈집 문제, 굉장히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제들을 지역에 맞춰서 다차원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그 안으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기후 변화에 대응한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지 조성 앞에서 기조 강연에서도 말씀을 주셨던 내용들이고요. 어댑터블인가요? 그 얘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실제 많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산불 등으로 인해서 이 문제들이 훨씬 더 좀 더 중요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공급 단계, 관리 단계, 멸실 단계, 이게 단계별로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 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얘기, 주거부문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형 친환경 주택 조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방향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제3차 주거종합계획에 네 번째 꼭지로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나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영국의 친환경 주거단지 사례들을 좀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다시 첫 번째 장표 그래프로 돌아가서 시장의 충격을 좀 줄여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개별 가구에 미치는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기 변동이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거시경제적인 충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항상 변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그 시장에 부합하는 정책 세트를 좀 준비를 해두고 거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정책들이 늦어지지 않게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 하에서 이 네 번째 꼭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EWS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긴 호흡으로 많은 정책들이 가격 상승기와 하락기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많은 정책들이 있어 왔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기에 수요 공급 정책들이 있어 왔고요. 주택 가격 하락기에 수요 공급 정책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곧 있을 하반기 시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주택 가격 하락기에 우리가 펼쳤던 수요 정책과 공급 정책들을 바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쉽지 않은 과제들이죠. 규제 지역을 해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구역 해제했다가 아주 또 큰일이 있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금융 규제 완화, 조세 증가 완화 많은 것들을 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정책들이 당분간 좀 더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거의 공급은 거의 중단된 상태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러한 정책 세트들을 잘 가지고 주택 경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선제적으로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펼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규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제 마지막 주제 발표입니다.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의 윤용호 원장님이 대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주거생활 품격 향상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계속 앉아 있으니까 압박감이 시간을 맞추라는 그 사회자가 말씀도 없으신 게 무연의 압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지금 제가 발제하는 부분은 오늘 발제에 품격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로서 발제가 끝난 겁니다. 이 품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발제는 다 끝난 거예요.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전문가는 잘 아시겠지만, 그럼 품격이라는 이 단어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공식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흐뭇함을 가지면서 아주 간단하게 5, 6분 정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실제 이 3만 불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내 곁에 와 있나? 정말 와 있는 게 아니라 있네. 그 생각을 가져집니다. 그럼 과연 3만 불 되면 과연 선진국에서 어떻게 해왔을까? 멈추는 겁니다. 영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과 관리라는 큰 측면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봐줘야 될 부분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봤을 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료집이 없습니다. 오늘 이럴 줄 알고 한 5장 정도 아주 가볍게 소식했는데요. 이 천천히 보면 이 연대기로 봤을 때 이제는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걸 가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결국은 양과 질이라는 부분에서 격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된 자료집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계속 나오는 단어 하나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이야기는 과거에 제가 87년도에 모 회사에 들어갔을 때부터 나온 단어지만 끝나고도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런 단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관점에 봤을 때 주거 트렌드 이제는 정착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과연 그러면 어디서 나타날까? 주어, 주동, 단지. 우리는 대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어와 단지까지, 주동, 단지까지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지역 자원을 연계해야만 되는 시점에 온 겁니다. 그래서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럼 과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어디서 양과 질이 바뀌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2008년도에 주택보급률 100%라는 그 시점에서 봤을 때 거기서 나타난 부분 하나가 주택정책이 주거정책이라는 단어로 바뀌어갈 때 분명히 공급이라는 부분에서 방향을 선회하고 가고 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급기관의 정책, 주택정책보다는 수요 기반의 주거정책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보시면 노랑 표시가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공간과 기술과 사람에서 주거복지가 들어갔습니다. 주거복지는 마냥 주는 거고 마냥 받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건 참 곤란합니다. 재정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단계 넘어간 부분이 거기에 주거 서비스가 붙습니다. 주거 서비스는 주고받고 하는 부분에 같은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산업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 서비스 산업까지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갔을 때 보면 이제는 소프트웨어나 컨텐츠웨어나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같이 연계해서 가는 부분이 서비스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로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건 이제 국가 R&D에 내년에 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토부는 통과했고 가기부에 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뭐냐면 주택산업, 주거산업으로 가고 주거서비스 산업으로 끌고 갈 때 아까 이야기했던 주거복지는 주거복지를 안고 하는 주거서비스 쪽으로, 그다음에 라이프 스테이지, 우리가 보면 청년주택, 고령자주택 여러 가지 형태였지만 그러지 말고 이제 라이프 스테이지를 받아들인 라이프 스판 쪽으로 하는 생애 주기로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제는 BF가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 쪽으로 끌고 들어가야 된다. BF를 안고 가는, 그다음에 AIP 기반이 아니라 AIC 기반, 안고 가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큰 틀에서 플랫폼에 대한 기획을 좀 진행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됐을 때 주거와 주동과 단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며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웰 리빙, 웰 다잉, 웰 에이징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곁에 와 있지만 상당히 수요자 측면에서 보는 관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거 수준 달성에 관련해서 정책적, 사회적으로 지향점이 뭘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연대별로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걸 봤더니 한국에도 주거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양적 성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저 기본적인 필요 충족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질적 향상과 다양성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개인의 가치 실현과 사회 변화 대응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 부분에서 정책 지향점을 정하고 가질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집에 보면 나와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단 여기서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뭐냐, 이것만 있어야 한다. 이거는 우리 과거에 지었을 때 최소한 이 정도 기준을 지키자고 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거기까지 짓기 더 이상은 짓지는 않아요. 더 이상 짓게끔 유도하는 게 국가가 이익인데 그때 인센티브 주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유도 기준이라고 유도했죠. 그렇지만 이제는 적정 기준, 수요자가 요구하는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적정 기준에 어느 정도면 좋을까 하는 것도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뒤에 자세하게 현황과 정책 제안에 관련된 부분도 모색하는 게 자료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AIPO가 AIC 기반에 관련돼서 주거 서비스에 대한 혁신이라는 부분이 뭘까 하는 부분도 저희도 한번 훑어보는데 2000년도에 접어들어서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거 AIP라는 부분을 우리 박신영 박사님 계시지만 20년 전 바로 옆방에서 들었던 단어가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는 실현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건에 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괜히 살던 곳에서 계속 존엄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여건에 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실제 이런 에이징과 AIC와 AIP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시설이 아닌 주거 쪽으로 끌고 가고 우리에서 주거 거주 쪽으로 다음에 다양한 선택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 관련된 자료는 주거복지 포럼의 홈페이지에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웰리빙 주거 플랫폼의 핵심 기술 구성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것을 아마 내년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가운데쯤에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43개 문제 현안 문제입니다. 근데 23년부터 27년까지 30년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고령화하고 1인 가구입니다. 이게 가장 현안으로 떠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R&D를 풀어갔던 부분이고요. 이게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양에서 질에서 격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해서 우리가 수요자 맞춤형이라 하지만 수요자가 많이 알아야 된다. 수요자가 많이 알면서 파트너십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 공간과 기술과 사람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들어가고 서비스가 사람으로 대체에 들어왔을 때 진정성 있게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도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거 문화에 대한 다양한 부분인데요. 이게 유형과 다양하고 형상별 이것도 다시 저희가 연도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도별 정리해봤을 때 이것도 과연 개인이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를 담아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것도 자료집에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그 정책 제안까지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지속 가능한 주거 삶이라는 게 뭘까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가 연도별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환경과 사회와 경제적에 고려하는 그 방향을 점차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가져올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세월이 흘러오면서 주택품질보증제도라는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우리는 한 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환경에 대한 지속 가능성과 그다음에 경제적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그냥 7, 8분 중에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영아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해서 그 새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고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은 20분 정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시 5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